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 첫 번째 강연하게 되겠는데요. 연사님이신 박형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주 교수님은 1986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후 95년도에 UC 버클리 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미국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2004년에 귀국하셔서 고등과학원 포항공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17년까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수리원리응용센터장과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아주대 총장으로 선출되셔서 총장직을 수행하셨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수학과에서 석좌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2014년 올해의 과학자상, 2016년 대한수학회 DI 수학자상, 2021년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이나는 클라스, 방구석 1년, 문제적 남자, 어쩌다 어른 등의 다양한 대중매체에 출연하셔서 수학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박형주 교수님을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강원회의 첫 강연자로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군대 수학의 한국 수학의 파노라마, 대수, 대수기학, 위상수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박형주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네, 1985년이면 거의 40년 전인데요, 39년 전. 제가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이때 그해 이제 우리 학생들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대학 생활이 그리고 이제 방식이 요즘은 예전이랑 많이 다르긴 하지만 또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대학 4학년인데 당시에는 제가 전공이 물리학이었어요. 물리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수학과를 바꾸려고 이제 중간에 했는데 그 당시 전과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그냥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복수전공, 부전공 이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라거나 이런 게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대학 4학년이 됐는데 나름의 또 그 시절 그 나이 20대 초반에 방황들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뭐 하고 살지? 나는 10년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 이제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걸로 이렇게 지냈던 시기예요, 이때가. 아마 이런 거는 시대를 통틀어서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우리 학생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문화적인 약간 다른 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때는 자, 그러면 나는 뭐 하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시절과 지금의 차이는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때는 지금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훨씬 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일단 다 수업도 많이 안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학생들 보면 정말 저는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학생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때는 그 시절에는 저희 때는 마치 그냥 이렇게 좀 공부 열심히 안 해야 쿨해 보였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대신에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다 취직이 되던 시대예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프로블럼 넘버 원 같은데 그 시절에는 그래도 이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 경제 시대여가지고 막 빠르게 개발되던 발전하던 시대여서 진짜 자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장만 있으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졸업만 하면 되니까. 지금하고 그래서 유사한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많았던, 그렇지만 또 그 시절을 살던 청춘들은 또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던 그때였거든요. 저는 역시 나는 뭐 하고 살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기로 했냐면 남들은 뭐 하고 사나 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근데 그때는 이런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강연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는 오늘 이것도 일종의 학생들을 위한 강연인데 이런 종류의 기회가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만 듣더라 학교 가던 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4학년 때 홍릉에서 전 벤자민 리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저기 이희소 박사이신데 한국이 낳은 위대한 당시 정말 훌륭한 물리학자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무슨 우리나라 소설, 영화 뭐 이런 거에도 나오고, 그죠? 무궁화 꽃이 폈, 뭐 이런 데도 나오시고, 굉장히 훌륭한 물리학자이셨는데, 벤자민 리 추모 강연회가 어디서 열린다고 학교에 이제 공고가 붙은 거예요. 이제 물리과이니까 그 앞에 학교 입구에. 그래서, 이걸 가서 저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훌륭한 물리학자라니까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홍릉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서울에 이제 유학을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만 있기 때문에 어디 바깥을 모르고 잘 몰랐는데 하여간 물어 홍릉을 가서 이제 강연을 들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발음도 힘들죠. 스펠도 저 타이포 아니고요. 투프트라고 있더라고요. 제랄드 투프트 박사인데 네덜란드 이름엔 저런 성이 있나 봐요. 투프트라고 읽는데 스펠을 저렇게 쓰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물리학자인데 이제 자기가 예전에 뭐 프린스턴 고등연구원 있을 때부터 뭐 이희소 박사랑 같이 친했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자기 훌륭한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돌아가셔서 추모 강연에 자기가 이제 강연을 하러 온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연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연구를 하셨나 소립자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자리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냥 물리학자가 와서 얘기하는구나 그랬는데 저분이 그때가 85년인데 14년 지나서 199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마 모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자기 친구의 추모 강연에 이제 강연하러 온 그냥 중년 물리학자였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러 갔던 그러니까 제가 나는 뭐 하고 살지 하고 고민하던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런 종 유튜브도 많고 온갖 게 많잖아요. 뭔가 알아볼 기회가 없어요. 인터넷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아주 정보가 제한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에 이렇게 목마르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저걸 들으러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 갔던 그런 기억. 그다음에 2085년에 또 다른 기억인데요. 당시 서울대 27동 앞에 큰 무슨 공고가 하나 붙었는데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의 이리막 교수께서 강연을 한다라는 공고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는 제가 아는 수학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몰랐는데 근데 제가 저분 이름은 제가 알았거든요. 왜 알았냐면 이 책인데 이 책이 프랑스 수학자 장 드도네라는 사람이 쓴 A Panorama of Pure Mathematics, 순수 수학의 파노라마인데 제 오늘 강연 제목도 이 책에서 모티브를 따서 비슷하게 친 거예요. 저 책을 제가 대학 2학년 때 읽었어요. 친구들이랑. 저는 그냥 그다지 공부하는 걸 좋아하던 학생이 아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저는 물리과 다니는데 수학과 친구 하나가 그렇게 이 외국의 이 수학과 학생들은 다 이런 건 다 학부 때 다 읽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애들 모아가지고 우리도 무식을 면하려면 읽어야 돼. 그래갖고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모르니까 촌놈이. 그래서 속았죠.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저 책이 그거 영어 번역본이죠. 그러니까. 저 책을 읽었는데 저 책이 뭐였냐면 20세기의 현대 수학의 주요 분야와 그것들의 파운더들 그리고 각 분야의 메인 컨트리뷰터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저 책에 한국인이 딱 한 명 나와요. 이리막이었는데 그게 이제 군론 그룹 티어리에서 현대 군론에 특히 유한군론을 메인 컨트리뷰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데 그분 이름이 딱 제가 이제 그 강연 공지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명사의 강연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꼭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학부생은 저밖에 한 명 딱 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잘 모르는 분들, 대학원생 아니면 교수님들 이렇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올 때를 왔나 싶어. 그냥 근데 못 모르고 제 앞자리에 앉는 바람에 꼼짝없이 도박도박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강연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번에도 다시 또 좀 검색을 다시 해봤는데요. 이제 그 뒤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뭐 그 한국 과학 명예전당인가 뭐 이런 데 헌액되시고 뭐 이러면서 신문 기사도 많이 났는데 각종 기사와 그런 그 사료에는 이분이 1953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신 다음에 그 뒤에 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래 계속됐어요. 그 이분이 입국 금지 대상자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함흥에서 고향이 함흥인데 함흥에 많은 친척들이 있고 근데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전쟁 나고 하면서 이제 못 가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캐나다 간 다음에 친척들을 북한에 방문도 하고 친척들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위험한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그 국내 입국이 금지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왔어요. 그래서 각종 기록에는 못 오시다가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입국이 허용돼서 와서 그 해가 대한수학회 창립 50주년이어서 50주년 뭐 기념 강연도 하시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내가 한여름밤에 꿈을 꿨나 싶은데 이게 기록이 없어요. 85년에 한국에 오셨다는 기록 자체가 없고 근데 저는 분명히 이분 강연을 들었고 그 강연장의 분위기와 이분이 무슨 얘기했는지도 다 기억하거든요. 딱 오시더니 칠판에다가 크게 뭐라고 썼냐면 정말 크게 거의 뭐 칠판 전체를 가르게 랭글랭즈라고 쓰시더라고 크게. 그래놓고 그 뒤에 판서 없이 그것만 놓고 강연을 1시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학자가 수식도 안 쓰고 저렇게 강연하는구나.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아주 드문 종류의 강연이었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어느 기록에도 없고 사료에도 없고 이분이 완전히 무슨 인비저블한데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지난 토요일 날 며칠 안 됐어요. 4일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홍릉에 있는 고등과학원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왜 근데 이게 기록이 없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인가 어딘가에서는 어느 기자가 96년에 이분 처음 온 거를 그때 잊혀진 국가가 폭력을 저지른 건데 이분한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공격하는 그러놓고서 이제 와서 명예의 전당에 넣는다고 한다고 뭐 약간 비난하는 그런 글이 쓴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가서 그분에게 반박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내가 85년에 이분을 분명히 강연을 들었다 한국에서 뭔가 잘못된 팩트를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랬더니 당신이 착각한 거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강연 내용이 제가 기억나거든요. 랭글랭스를 크게 쓰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1953년 유학 가서 이제 대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강사도 했는데 그때 학부생을 하나하고 친해졌대요. 학부생이 자기한테 자료 상담도 하러 오고 그게 로버트 랭글랭스예요. 자기한테 그때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또 친구가 됐는데 나중에 하버드에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박사를 받고 지금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됐거든요. 현재 살아있는 아마 세계 최고의 수학자 몇 명 들으라고 분명히 들어갈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랭글랭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현대 수학을 드라이브하는 아주 가장 큰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수학이 발전되면서 서로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발전된 두 개의 분야가 해석학과 대수학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어떤 레셔널 포인트 개수라든가 이런 기하적인 질문, 이런 대수적인 질문과 그 다음에 어떤 제타 펑션의 어떤 함수의 성질과 두 개는 전혀 관계없이 발전됐는데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발견들을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하거든요. 20세기에. 그러면서 이게 그렇다면 어쩌면은 우주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이 두 개가 관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각 분야별로 이걸 적용해서 그 관련성을 찾아내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아우르는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주 현대 수학의 아주 앰비셔스한 프로그램인데 랭글랭스 프로그램이 그게 지금 세계의 수학의 가장 큰 이슈가 됐고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가 한 30년만 젊었더라면 너무 억울하대. 자기가 젊을 때 수학할 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논문 쓰고 문제 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저런 종류의 큰 비전을 얘기 안 해줬대. 자기가 지금 그걸 알았더라면 자기가 뭐 이렇게 그거에 뛰어들어서 이런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그것들이 자기 인생의 보람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걸 할 기회가 없었던 거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대학원생들 이렇게 젊은 학생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취직하기 위한, 논문 쓰기 위한 그런 수학하지 말고 저런 빅 매스, 큰 수학을 하라 라고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당시에 전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빅 매스가 뭐지? 일단 그게 잘 감이 안 왔고 그 다음에 수학자는 열심히 문제 풀고 논문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얘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상당히 충격.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어쨌든 이게 너무 강해져서 그때 제가 이제 난 뭐하고 살지 막 이런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으로 가끔 잠에 자다가 깨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나이 때 20대 초반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그 85년에 두 개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그래 나는 수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86년에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걸 학생들에게 강연하게 시작할 때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도 다 나름의 각자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걱정이 있을 것인데 그게 취직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걱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내가 수학과 온 걸까 맞긴 한 건가 뭐 등등 이런 종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와서 제가 이 나이 때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때 제가 나 혼자 내 방에서 혼자 그냥 끊임없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남들은 무슨 생각하나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다녔다. 돌아다니기도 힘든 시절에 전철도 별로 없던 시절에 서울에 홍등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물어 하여간 가서 그런데 가서도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막 이렇게 듣고 그랬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참 나 잘했던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에게도 이 얘기는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거는 남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나에 관심 갖고 살아. 그들도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런 것 중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해답이 여기서 대충 그 당시로는 저의 많은 문제들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이벤트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저는 이리막 교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강의를 들은 우리나라의 흔치 않은 이제 사람인 거죠. 근데 저분은 1922년생이시고요. 2005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102세가 되는 거네요. 요즘은 사실 100살 넘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많이 요즘 김영석 교수님도 104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분이, 그러니까 1944년, 그러니까 18살 때 경성제대, 22살 때 경성제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일본이 만든 대학이죠, 한국에. 근데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에는 이학부에 물리학과와 화학과만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수학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일제 시대니까 일제가 한국인이 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 중심으로 경성제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분은 거길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디 무슨 항공기만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나 그래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죠. 45년에 해방을 하고 그리고 경성제대가 경성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제국자가 뗐죠. 그래서 경성대학 이름 바뀐 다음에 거기서 교수가 됐는데 상상이 돼요? 대학교 졸업하고 1년 뒤에 교수가 된 거예요. 학사만 갖고 석사 박사 없고 연구가 뭔지도 몰라. 논문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라. 근데 교수가 됐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당시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당시 조선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동경대 수학과를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딱 3명 있었대요. 최윤식, 그 다음에 2명 더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교수 그 제일 후보죠. 그 그러고 이리막 교수는 그냥 학부만 졸업한 학생인데 너 와서 좀 가르쳐라고. 그래서 1년 만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마 천재를 인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 46년에 이제 그 서울대학을 만드는, 경성대학을 이제 없애고 서울대학을 만드는 이제 저기가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또 김일성 대학이 생겨요. 그래갖고는 양쪽에서 스카우트전이 벌어져요. 똑똑한 사람, 특히 과학 쪽은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갖고는 아까 동경대학교 수학과를 나왔던 3명 중에 2명이 저때 김일성 대학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때 이리막 교수도 옮깁니다. 저분이 김일성 대학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못 오게 된 이유 중에 아마 하나일 수 있어요. 그 위험한 사람으로 이때 찍힌 거겠죠.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서 잠깐 한 학기인가를 가르치다가 갔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자기가 이렇게 계속하고 이제 이런 이분의 그 리버럴한 스타일에 안 맞고 이제 이래가지고 관두고 다시 내려와요, 이분이. 그래서 한 학기만 있다가 내려와서 47년도에 신생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돼요. 그래서 역시 이때가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고 3년 뒤죠. 3년 뒤에 서울대 교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던 시절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렇게 됐는데, 다른 2분이 더 있어요. 이분은, 이 3분이 연배가 큰 차이는 안 나죠. 6살? 그 다음에 7살인데, 근데 이제 스승과 제자입니다. 서울대에서 이분들은 학생들이었고, 이분들은 다 46년, 47년에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 학부생들이었고, 그 당시에 저분은 교수님이었으니까, 나이 차는 크지 않지만 사제지간이 돼요.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분은 주경야독에, 왜냐하면 집안이 개성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분이 이제 다 가족을 다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 집안 전체를. 그러다 보니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돼서, 그 당시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갖고도 똑똑하면 교사가 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화여고 교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그 와중에 또 한국전쟁을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결국 8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만학도인데요. 늦게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 임덕상과 이리막의 그 공통점은 1950, 2사람은 이제 캐나다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둘 다 가가지고 학부 졸업만 했고, 제대로, 게다가 학부에서도 수학 과목 강의도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전쟁도 벌어졌고. 그러니까 제대로 트레이닝을 못 받은 상태에서 유학을 갔는데, 2사람 다 가서 박사를 2년 만에 해요. 석사도 없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조사하다가,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요즘은 거의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는데, 거의 안 되는 경우인데, 어쨌든 2사람 다 2년 만에 박사를 받았어요. 게다가 이분은 만학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제자였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이 3분 중에서 이분이 가장 정상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의상수학을 한 분인데, 미시간 대학으로 갔고,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물리학자 이희소 박사, 그 다음에 정근모 박사 이런 분들이랑 이 당시에 교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분은 미시간 주립대에서 교수가 되고 학과장을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시에는 미시간 주립대 수학과가 미국의 세컨티어 학과로 여겨졌는데, 이분 학과장 재직 시에 그게 퍼스트티어로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리더십 있는 분으로 학과를 발전시킨 분으로 여겨졌는데, 나중에 이 3분 중에 이분만 이제 한국에 귀국합니다. 90년도에. 그래서 이때가 아마 그러니까 61세죠. 61세에 귀국하셔서 포스텍 수학과 막 만들 때 초기에 이제 관여하셨는데요. 그래서 99년에 이제 정년퇴임하시고, 그 당시는 포스텍이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초기에 온 분들은 정년퇴임을 65세가 아닌 70세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서 돌아가셨는데,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고등과학원에서 이제 얘기할 때 요분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의 수학적 업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날 제가 강의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4가 되고 그 지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제가 토요일 날 그 고등학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도 있었지만 거기 그 최재경 고등학원 원장님이랑 뭐 금중희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권경환 교수님의 수학적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최재경 원장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 수학의 세계에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슨 뭐가 있나 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이 그래서 권경환 교수님이 약간 추모 강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근대 수학의 파이어니어예요. 이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만 갖고 교수가 됐는데 그 시절에는 그냥 그게 됐죠. 그런데 몇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당신은 다 일본에서 일본 그 제국주의 하에서 교육받았으니까 다 일본어로 배웠거든요. 모든 책이 일본 책이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예전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외국어로 된 책보다는 가능하면 자기네 말로 된, 자기네 언어로 다 일본어로 된 보통 책을 쓰거든요. 교재를. 그런 약간 문화적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이분은 근데 일본 교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 수학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당시에 현대대수를 가르쳤는데 그 교재를 독일어로 된 밴더벨덴 엘지브라로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 여기서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시 기준으로 일본 통치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영어도 제대로 안 배웠을 텐데 독일어는 도대체 언제 배운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교재가 반데벨덴 엘지브라 너무 좋은데 이게 독일어로 돼 있으니까 독일어를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얻을 수 있었던 각종 논문이나 자료가 다 영미계이다 보니 영어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그 미분학이라고 돼 있죠. 여기 미분학. 이게 1948년에 출간됐는데 저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고등수학서예요. 역시 지금 48년이면 이분이 아까 22년생이니까 26살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에 갑자기 난데없이 교수가 되고 근데 연구라는 게 뭐지? 연구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약간 좌절감 반, 호기심 반. 이제 이렇게 보내는 시절인데 학생들한테 독일어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독일어를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한 거지? 저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거의 그러니까 80년 전 이때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죠? 닥치면 다 하는구나. 독일어 읽어야 되면 배워서 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에 살지만 옛날에 아무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막 그러던 시절에도 이거는 그러니까 뭐 천재고 머리가 좋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 같아요. 세상을 참 치열하게 산 사람들인 거죠. 그렇고 좀 더 있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인데 요즘은 그래도 좀 알려졌어요. 이것저것 자료들이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1947년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22년생이니까 25살 때예요. 아까 이분이 이제 갑자기 서울대 교수가 된 해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학생들이나 자기나 똑같은 거야. 수학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이. 자기는 그때 명색이 교수인데 연구가 뭔지 몰라. 논문도 한 번도 안 써봤어. 답답한 거죠. 그래갖고 당시에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미군들이 이렇게 보다가 놓은 거 이런 영어로 된 이제 수학책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또 논문집, 저널들도 좀 있었나 봐요. 거기서 불리튼 오브 AMS 미국 수학회 본데 그거를 거기서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커런트예요. 그게 1947년 그 해에 나온 막 따끈따끈한 저널을 거기서 찾았어요. 왜 그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군 중에 수학자가 있었나? 되게 신기한데요. 그거를 이제 봤는데 이분이 그걸 보다가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다가 거기에 맥스 존이라고 하는 여기 아마 집함도 배운 사람들은 존 슬레마라고 혹시 알아요? 존 슬레마라고 들어본 사람 학생들 중에
네. 그 존인데요. 이분이 MSU 교수였는데 미시간 주립 때 그분이 쓴 짧은 논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무슨 그 파워 시리즈의 뭐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에 관계된 무슨 이런 짧은 논문이었는데 이걸 보다가 거기서 이제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남겨놔요. 오픈 프로블럼을. 근데 그거를 이제 읽다가 이분이 이리막 교수가 그 앉은 자리에서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리막 교수님은 그 문제풀이의 귀재였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 왜냐하면 모든 수학자가 올림피아드 스타일 문제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젬병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올림피아드 스타일 문제 잘하시죠? 예,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자들도 약간 스타일이 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태어나셨다면 아마 IMO 금메달을 휩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마 수학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풀었는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편지로 써가지고 당신이 거기서 논문에서 당신이 뭐 이렇게 질문했던 요거가 답이 이거라고 적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맥손이 보고 맞네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렇다고 얘한테 답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얘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자기가 다시 타자 쳐가지고 증명도 좀 고치고 이쁘게 해가지고 타자 쳐서 같은 저널에 투고했어요. 그 논문이 이 논문인데요. 제목이 On a Problem of Maxon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논문 존의 결과가 이건데 이게 47년 논문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48년도에 투고했고 그러고 나서 그게 심사를 거쳐서 49년에 퍼블리시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파워 시리즈 뭐의 어떤 레디어스 컨버전스에 관계된 그런 이제 짧은 논문이에요. 이게 2페이지짜리. 그래서 저게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국제 수학 저널에 퍼블리시한 역사상 최초의 논문입니다. 수학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료적인 가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근데 신기한 거는 저기 보시면 리마크 리라고 되어 있는데 맥손이 없어요. 맥손이 저거 읽고 자기가 타자도 치고 자기가 다 뭐 증명도 좀 고치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서 이리막 이름으로 투고한 거야. 저분도 대단한 분 아니에요? 왜 저런 소구를 했지?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면 공동저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학문 윤리라는 말을 요즘 쓰는데요. 뭐 남의 저기에다가 적당히 그냥 프리라이드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저분도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한테 알려줄 방법도 없으니까 안 알려줬어. 그래서 이리막 교수는 자기 논문이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해요. 몇 년 뒤에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엉겹결에 그래서 저게 한국인 최초의 수학 논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자기도 이제 논문을 써본 교수가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분이 이런 종류의 일을 계속해요. 1952년이면 전쟁통입니다. 이게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부산에서 전쟁통에 다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천막에서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당시 대학교 강의를 천막에서 했어요. 부산에서. 거기서 또 매스 리뷰라고 MR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MR을 또 읽다가 거기서 스티브 제닝스 논문에 대한 그 리뷰를 읽고 나서 거기서 뭔가 틀린 게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틀렸다고 그걸 거기다가 이제 지적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분이 편지를 많이 쓰는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가 그래서 남들이 하는 생각에 관심 갖고 그들이 하는 일에 끼어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 혼자 말고 끝나잖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다음 누구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걸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남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 갖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끼어드는 것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적어도 그걸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논문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스티브 제닝스 교수가 보니까 맞아. 그래갖고 근데 보니까 무슨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뭐 동양의 어떤 나라의 뭐 대학에 교수를 했는데 보니까 학부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장학금 어떻게 알아봐 줄 테니까 유학을 와라. 그래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기회는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편지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듀눈의 파노라마 퓨어 매스매틱스. 제가 이분의 강의를 간 이유도 이 책에서 이분의 이름을 봐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네 싶어가지고 그냥 멋모르고 간 거거든요. 거기가 학부생 아무도 안 오는 강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왜 갔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당시는 그냥 그런 거 잘 모르던 때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바람에 어쨌든 제가 랭글랭스라는 이름도 들어보고 한국의 현재 수학자들 중에 랭글랭스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들어본 사람 중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85년에 들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간 저 책이었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2년 만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을 정리해서 여기 Annals of Math는 세계 최고의 저널이에요. 탑 저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저기에 이제 논문을 내셨거든요. 57년에. 자, 그래서 이게 8년 만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간 거죠. 8년 만에. 그래서 이제 막 그 수학에서 연구를 한 게 뭘까라고 궁금해하던 사람이 그냥 문제 하나 풀어서 냈다가 8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저널에 논문을 내는 수학자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런 성장이 가능한 거 보면.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1946년에서 50년 전쟁 나기 전까지 요때 한 4년? 요때 한 4,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런 일을 했거든요. 책을 쓰고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강의하고 그리고 아까 남대문 시장 가서 그때 논문을 쓰고 이런 일들을 다 요때 했어요. 20대 중반. 그래서 대학만 졸업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책도 별로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한 4, 5년 만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뭐 천재성도 도움은 됐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생을 치열하게 살던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다시 이걸 좀 정리하면서 다시 이런 걸 좀 하고 약간 부끄러움도 느끼고 나는 정말 게으르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때 이분 대학 졸업할 때보다 아마 수학을 더 많이 할걸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분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박사 받고 아까 에너지 논문 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준비된 게 별로 없어서 이제 뭐 잘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이란 게 꼭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꼭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단계를 넘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보면. 또 다른 분 아까 제가 만학도라고 했는데요. 임덕상. 이분은 이제 아까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8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는 2년 만에 박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분은 대수기하라는 분야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박사 논문이 이건데 코모로지, 그러니까 유한군의 코모로지 이론에 대한 공리적 접근 이런 논문인데 이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수기하를 원래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해요. 이 대수기하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대수기하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많다 보니 시작하기가 좀 힘든. 시작하면 좀 그래도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난데 시작하기가 좀 힘든 분야 중에 하나인데 더구나 한국에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만학도고 그 다음에 뭐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뭐 등등. 근데 언제 뭘 했길래 가자마자 2년 만에 이런 걸 학위를 논문을 쓸까? 막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서 포스닥하고 조교수하고 뭐 등등 이 시절에 이분도 이제 Annals of Math의 논문을 여러 개 내요. 이거 세계 최고의 저널이죠. 수학지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된 거는 거의 유학 갈 때쯤이었는데 이때부터 한 2, 3년 사이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현대 수학은 그때보다 더 공부할 게 많아지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시작이 늦어도 이분은 시작이 늦었던 분인데 시작이 늦어도 꼭 그것 때문에 안 될 이유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브랜다이스에 있다가 브랜다이스입니다. 여기 브랜다이스.
브랜다이스 있다가 이제 유펜으로 가는데요. 유펜에서 학과정도 하셨는데 펜실베니아 대학. 그래서 보통 이분을 가리켜서 한국인 최초의 아이빌리그 대학 수학 교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유펜이 아이빌리그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제 수학적인 업적은 저게 이제 59년 아까 저분이 저 50 몇 년도에 박사 받았다고 그랬지? 57년도에 받았으니까 이게 59년 논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박사학위 때 했던 일들을 정리돼서 투고해서 나온 것인데 역시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나 다 에너지 오브 매스에 논문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죠? 다 내니까. 제 생각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지난 2010년, 20년 넘어서부터는 이런 일들이 좀 더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그 전에는 정말 10년에 한두 개 나왔을 거요. 한국인들이 퍼블리시한 거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이런 분들의 이런 기록을 보면 오히려 이때보다 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더구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고 각종 여러 가지 기회가 없었고 열악했던 상황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던 분들 같아요. 이분은 호모로지컬 알지브라에서 유한군의 머줄 이론, 그러니까 유한군 원래 머줄이라는 건 링상에서 정의되거든요. 여기 아직 이제 아마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룹 링 필드 이런 건 알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군상에서 정의된 머줄이라는 건 없는데요. 근데 군이 있으면 군으로부터 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룹 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룹 링상에서의 머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보통 군상에서 머줄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듈들의 분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논문 한두 개 쓰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 현대 대수기하의 건설 초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이분이 이때 했던 분류 이론이 그 뒤에 이제 대수적 K 티어리라, 알지브레이크 K 티어리라고 하는 분야로 이제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알지브레이크 K 티어리를 건설한 건설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알지브레이크 K 티어리는 아마 학부생들이 알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기하적인 대상의 기하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어떤 대수적인 불변량, 이 K그룹이라는 건데, 예를 든다면은 K0라고 하는 거는 무슨 알지브레이크 커브라거나 서피스라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다양체 위에 있는 어떤 벡터 반들들, 예를 들어 텐전트 라인들의 모임이라거나 이런 거예요. 벡터 반들들의 구조가 모두 트리비얼하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게 콜렌-서슬린 티어럼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류의 것들이 이분의 그런 분류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 반들들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대수적 다양체 이제 이런 것들의 공부로 가기 전 단계에서 그런 연구가 가능해지는 언어를 만든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이 분야를 건설한 건설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세기 대수기하학의 건설자로 우리가 보통 그레턴디익을 얘기하거든요. 이분이 20세기 프랑스 대수기하에서는 그래서 프랑스 학파를 무시하고는 대수기하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20세기 대수기하는 프랑스 수학자들이 중심이 된 프렌치 스쿨이 현대 대수기하를 거의 언어를 만들거든요. 이제 스킴 언어라고 하는. 근데 그때 그레턴디익하고 함께 당시에 대수기하 최고의 시리즈가 EGA하고 SGA라는 거였는데 SGA 7.5를 이분이 저술했어요. SGA의 자기 이름으로 된 이게 책이에요. 거의 책이에요. 책 한 권. 장편의 논문을 디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 책은 지금 이게 엄청나게 굉장히 오래전인데 지금도 대수기하의 고전 아주 두고두고 읽히는 그런 고전입니다. 이 논문이 역시 또 에너지에 나왔고, 그래서 아까 말한 만학도이고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전쟁통에 휘둘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가게 된 아주 경우인데 그 뒤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각성한 거죠.
지금 제가 대수기하라는 말을 하다 보면 했는데 학생들이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저게 뭔가 이제 사실 제가 여기서 대수기하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는 간단치가 않아서 진짜로 아주 나이브하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기하학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직선 그러면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직선인데 그 직선은 저 다항식 y 빼기 x 빼기 2라는 저것의 제로셋이잖아요. 저거를 0으로 만드는 그런 x, y들 다 모아내면 저 직선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이라고 하는 기하학적 대상은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다항식의 제로셋, 저것들을 제로로 만드는 것들의 모임. 그거 보고 저 다항식으로 정의된 우리가 다항체라고 하거든요. 저것의 제로들의 모임. 이 두 개가 그래서 1대1 대응 비슷하게 돼요. 이쪽을 알면 저쪽을 알 수 있고 저쪽을 알면 이쪽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양쪽이 그래서 기하와 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차수가 올라가도 되고요. 이런 건 원인데 x제곱 다 y제곱은 1이라는 건 원인데 저 원은 역시 저거 이퀄 0, 저걸 0으로 만드는 포인트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것과 어떤 다항식이라는 것과 역시 왔다 갔다 하는 완투원 프레스판드가 생겨요. 제가 이제 다항식 하나만 만들었지만 다항식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변수가 3개짜리 다항식 2개를 놓으면 그거의 공통근은 각각은 어떤 서피스가 되는데 그 서피스가 만나는 그 커브를 뭐 표현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다항식들, 굉장히 복잡한 기하학적 모양을 커브나 서피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항식들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꼭 다항식으로가 아니라 그 다항식들을 우리가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 다항식으로만 생성된 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항식도 생성된 그 링의 어떤 공통근들의 모임, 이제 이런 것들이 기하학을 표현하는 그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기하학만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저런 다항식을 공부할까라고 했는데 이 다항식은 연산도 되고 덧셈 뺄셈도 되고 오히려 대수적인 연산 그리고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기하적인 거 가지고 그냥 직접 계산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계산을 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 뭐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은 어디지? 그럼 두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만드는 저 다항식을 알면 실제 계산해서 풀 수 있거든요. 어느 점인지. 이렇게 실제 계산도 해보려면은 기하가 아니라 대수를 해야 돼요. 대수적인 방법이 갖는 힘이 있죠. 그래서 파워가. 그래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게다가 이제 이 대수기하에서 택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이게 원이든 뭐든 이런 어떤 기하적인 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그거로부터 실수로 가는 함수들을 모임 이런 걸 또 생각해요. 어떤 함수들이 있나 이 위에서. 그 함수들은 덧셈 뺄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링 구조가 있고 그 함수들을 이해하면 원래 기하적인 걸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함수들은 대수적 연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기하적인 대상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에서 정의된 함수들의 오히려 집합을 생각하고 그 집합의 구조를 봄으로써 원래 우리가 이해하고 싶자 했던 기하적 대상을 이해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20세기에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대수기하인데요. 이 분야가 요즘에 응용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런 대수기하적인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어디에 싱귤러리티가 있나, 그러면은 그런 데서 깨지거든요. 그래픽스에서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대수기하가 실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갔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권경환 교수님인데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까 세 분 중에 가장 정상적인 공부를 하셨고 유학 가서 박사도 5년인가 걸리셨더라고요. 그 정도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죠. 뭐 2년 이렇게 사람들 공포에 질리게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의상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학 이런 행정가로서의 리더십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수학계에 굉장히 큰 또 영감을 주는 그런 리더였거든요.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99년에 이제 만 70세에 퇴임하셨는데 그때 이제 본인 그 퇴직금에다가 본인 돈까지 더 얹어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셔서 그게 권경환 석좌 교수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텍에는 지금도 3년에 한 번씩 권경환 석좌가 임명되고 그분들은 추가로 연구비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막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주요 수학 업적인데요. 이분은 Geometric Topology, 기하 의상 수학 분야의 연구자였는데 의상수학도 대수적인 의상수학, 뭐 기하적인 의상수학 이런 게 있는데 기하적인 의상수학은 기본적으로 다양체를 공부하는 그 manifold 다양체의 의상을 공부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은 저건데 64년도 업적인데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의 뭐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 이런 유클리드 공간이 있을 때 그 유클리드 공간이 다양체가 아닌 어떤 그 두 공간의 곱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저분의 메인 주요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 논문, 그게 이제 저 논문인데 저게 60 몇 년? 64년이니까 요건데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아무나 뭐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도대체 저 때는 무슨 뭔 생각하고 산 거야? 저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국에 오셔서는 주로 이제 Piecewise Linear Manifold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의상을 공부한 게 아마 그 뒤에 한국에 오셔서 했던 연구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분야에 이분은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리더였습니다. 의상 수학 분야에. 여기 보시면 이분의 그 초기 주요 업적들이 나와 있는데, 뭐 듀크의 지금 2개고 에너지의 2개인데 이것들이 다 지금 세계 소위 말하는 탑3 저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러니까 젊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젊은 분들의 눈을 좀 높이고 막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꼭 와서 그분들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강의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상수학이 뭐냐? 토폴로지인데 위키를 찾아봤어요. 위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전문가들이 일부 개입된 돼 있겠지만 완전히 이게 수학자를 위한 이게 설명은 아니에요. 일반인을 위한 설명인데 연속적인 변환에 대해 불변인 성질들을 다루는 수학이다. 저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찰흙으로 공을 만들었어요. 공. 그런 다음에 이걸 툭툭 두드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변하죠.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런데 걔네들이 공유하는 성질이 뭘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뭐 호메오몰픽하거나 아니면 호모토픽하거나 할 텐데 얘네들은 뭐 어떤 성질을 공유할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환할 때 뭐가 예를 들어서 도너츠가 여기 하나 있고 찰흙으로 만든 도너츠가 있고 찰흙으로 만든 공이 있는데 얘네들을 툭툭 두드려요. 근데 공을 아무리 두드려도 도너츠 못 만들거든요. 중간에 하나가 뭐가 뚫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종류의 연속적인 변환에서 구멍의 수는 보존되는구나. 구멍이 없거나 있거나지 얘를 있게 만들 수 없어요. 연속적인 변환으로는. 구멍을 한번 땅 뚫는 어떤 불연속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속적인 변환에 의해서 그래서 보존되는 게 뭐가 있나? 지너스가 보존되는구나. 지너스는 이 구멍의 개수. 이런 것처럼 뭐가 보존되고 뭐가 보존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불변량들을 찾아내고 의상수학적인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인데, 그래서 우리가 엘지브렉 토폴로지, 보통 의상수학 하면 이제 엘지브렉 토폴로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 엘지브렉 의상수학에서는 결국 이 그룹이라는 걸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권경환 교수님의 주로 연구 분야였던 기하학적 의상수학은 아까 manifold, 다양체의 의상을 다룬다고 그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 뭐 물리학에서 무슨 마그네틱 모노폴이나 솔리톤이나 막 이런 것들의 분류에서도 이런 게 쓰이고요. 몇 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의상 물리학으로 나왔습니다. Topological Physics. 이게 뭐냐면은 물리학에서도 의상수학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떤 때 시간이 많이 제가 어떤 때 물리학자들이 위상수학을 쓰기 시작했냐면 2차원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2차원 물질은 보통의 물질은 3차원인데 3차원에서는 뭐 분자들이 뭐 막 이제 가만히 있으면 고체고 걔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액체가 되고 더 많이 움직이면 기체가 되고 더 빨리 움직이면 플라즈마가 되고 이렇게 페이즈가 바뀌거든요.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근데 2차원 물질은 그래핀이 대표적인 예인데 2차원 물질은 원자 하나의 두께로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하나의 두께니까 엄청 얇겠죠. 그래핀 같은 게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2차원 물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아래 못 움직여. 옆으로만 돌거나 뭐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움직임은 주로 옆으로 도는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물체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물체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2차원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런 2차원 물질은 물성이 위아래로 지멋대로 바뀌고 이래야 열가하면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는 옆으로만밖에 안 도니까 어느 순간에 상이 바뀌는데 액체, 기체로 그게 이제 보통의 3차원 물질하고는 달라지겠죠. 근데 그때 이제 주로 회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펀더먼털 그룹이 인볼브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 불연속적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이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펀더먼털 그룹이라는 인베리언트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명한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그 위상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상수학이 굉장히 많은 분야를 진출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인데 이제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군이 뭔지는 아마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대에서 배운 학생들은 다 알죠. 군이라는 건 특별한 집합이죠. 집합하고 다르죠. 집합은 그냥 모아놓은 건데 군은 집합인데 거기에 어떤 연산이 있는 거죠. 그 연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의 연산처럼 상식적인 연산이어야 돼요. 상식적인 연산이라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이 있겠죠. 뭐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성질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이 그 군이고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나름대로 똑똑해요. 이런 게 군인데 군론도 진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군은 다 숫자거든요. 정수들의 모임. 군이잖아요. 덧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연수들의 모임. 영이 아닌 유리수들의 모임. 이거는 곱셈에 대한 군이거든요. 그잖아요. 곱셈에 대한 군이죠. 임의의 영이 아닌 유리수는 그거 역수도 있고 뭐 1이라는 그 행동원도 있고 다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가 아닌 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숫자가 아닌 군 중에 이런 타원곡선이라는 것도 이게 꼭 군이거든요. 군은 연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타원곡선은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타원곡선은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y의 제곱이 있고 x는 3승이 있는 그래서 큐빅 커브라고 그래요. 그 x에 대해 3승이에요. 저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점들이 원소예요. 근데 저것들이 연산이 있어. P1 더하기 P2는 직선을 쫙 그으면 뭐 어디 큐빅 커브이기 때문에 세 군데서 만나니까 어딘가에서 만나요. 저걸 갖다가 여기로 미러링하면 이게 나오는데 P1 더하기 P2는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면 이게 연산이 돼요. 저 연산에 대해서 군이 돼요. 군 구조가 돼. 항등원도 있어. 그 다음에 P1 더하기 P1은 뭘까요? P1 더하기 P1은 이거의 접선. 접선과 가지고 만나는 거에 반대쪽. 그게 P1 더하기 P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군이 되거든요. 신기한 군이죠. 하지만 숫자가 아닌 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원곡선 군이라고 그래요. 엘립틱 커브인데 군이야. 근데 이 군은 그래서 이제 거기다 곱셈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 아까 A의 제곱도 있고 A의 3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아무거나 A 잡으면 A의 제곱도 있고 A의 3승도 있고 A의 4승도 있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A도 주고 B도 줬어. A의 5승을 해가지고 B가 되는 그러니까 A의 몇 승을 하면 B가 되니?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로그 문제죠. 이게 로그, 옛날 숫자 가지고 할 때는 그게 로그 AB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 discrete logarithmic problem이라고 그래요. 로그 문제인데 보통의 로그하고 좀 다르죠. 저 애를 찾는 거. 이 문제는 숫자 가지고 하는 그 로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 거가 이제 타원곡선 암호라는 건데 우리나라 교통카드에 들어있는 암호가 이 암호예요. 왜냐면 이거 찾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거 알려줘야 내가 문 열어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상거래에 쓰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의 이론이 순수 수학 같지만
누군가는 또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운곡서 나무가 놀라웠던 거는 좀 전에 해보니까 아, 저것도 군이구나. 그냥 대충 신기하네 정도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저거의 성질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뭘 알게 되냐면 페르마의 마지막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페르마의 마지막 이게 n이에요. n인데 일단 사실 3에 대해서 옛날부터 답은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나? 이게 페르마의 마지막 문제인데 어렵거든요. 이거가 358년 동안 안 풀렸어요. 이게 진짜 자연수가 있나 없나를 몰랐어요. 이때는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진짜 안 되나? 안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안 되나도 몰랐어요. 이거 보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풀렸는데 358년 걸려서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타운곡선으로 풀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군의 진화인데 군이 처음엔 숫자 갖고 그냥 연산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숫자가 아닌 군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군이구나 그랬는데 그거의 성질을 잘 공부하니까 그 페르마의 마지막 문제가 풀리더라. 이거는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풀렸는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풀었는데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 피타고라스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지면 이런 기하학적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 자연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런 타운곡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거로부터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 근을 이용해서 타운곡선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요 두 개를 더해서 다른 거에 3승이 되면 그러면 이 타운곡선은 매우 나쁜 곡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쁜 곡선이 없다라는 게 이제 타니야마 시무라 컨젝처인데 맞을러 하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 원래 문제는 그냥 정수론 문제였는데 그걸 타운곡선 문제로 바꿔놓는 그런 상상을 누군가가 했고 그 상상을 하고 나니까 이 페르마 마지막 문제가 타운곡선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앤드류 와일즈는 원래 유명한 타운곡선 전문가였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전문가인데 하고 끼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나쁜 타운곡선 없는데 라고 증명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3승 더하기 B3승이 C3승 되는 그런 자연수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운곡선 문제 이게 358년의 난제를 해결한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을 좀 초과해서 죄송한데 아까 제가 이리막 교수님이 유한군론, 군론의 아주 중요한 20세기 최고의 아주 중요한 컨트리뷰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군론이 진화해서 타운곡선이라는 군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타운곡선의 성질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까 말한 그런 358년의 난제라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타운곡선이 어떤 나쁜 타운곡선이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문제하고 같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해결되는 이 사이에 있었던 기하와 대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이러한 결국 300몇 년을 안 풀렸다는 뜻은요. 보통의 방식으로 천재란 천재들이 다 해본 거거든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해봤는데 안 된 거니까 뭔가 이걸로 혹시 안 될까? 그거 안 돼요. 이전에 없었던 상상이 새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이 이거였어요. 이 타운곡선이라는 그런 군과 연결하는 그걸로 변환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수학의 정말 난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상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의 한 실증인데요. 저는 그래서 학부생들에게 수학에서 말하는 수학적 상상력이 뭔가라는 예를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사실 디테일은 아마 학생들이 못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걸 다 제대로 설명은 못 드렸는데 저런 상상을 통해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런 정도 느낌을 줬다면 제가 오늘 성공한 건데 그래서 이 군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D는 사실은 시간이 남으면 이 대칭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D는 시간이 안 남았고 오히려 시간을 지금 마이너스 얼마가 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유튜브 교수님 성함 쳐보시면은 아마 제 유튜브 영상이 많은 수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메인 방송국들의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셔서 아쉬운 마음은 유튜브 검색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수리과학 연구소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저 오늘 강의 영상이랑 그리고 다양한 강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수리과학 연구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